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 40개를 아주 좀 빠르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강의자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로요. 자, 여기 보시는 40개가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볼 것들이고요. 밀키트, 블록체인, 르네상스, 반고흐, 메카, 멘토 요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40분 정도 할 거니까요. 이거 1분에 하나씩 따박따박 앞으로 나갈 테니까요. 별로 지루하진 않으실 거예요. 예, 그냥 편하게 재미있게 쭉쭉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있는 단어는요, PPL이에요. 우리 요즘뿐만 아니죠. 한 10년 전부터 그 드라마를 보거나 뭐 예능을 보거나 하다 보면 상표들이 자꾸 나옵니다. 갑자기 뭐 물 먹어야 되는 씬인데 저는 이제 늘 이 삼다수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삼다수 이렇게 광고를 보여주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요런 걸 우리가 보통 PPL이라고 하고요. 요건 영어로 Product Placement라고 해서 제품 간접 광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뭐 이런 TV 프로그램 같은데 이렇게 녹여서 내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PPL이고, 요거 PPL 같은 거 하다가 유튜브에서 한번 문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요건 뭐 뒷광고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도 PPL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간접 광고구나. 그걸 방송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하는 거 말고 영상에 뭐 자동차 타고 가면서 자동차 이렇게 딱 현대자동차 이렇게 딱 보여주고 요런 것들이 PPL이구나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GDP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너무 많이 쓰고 워낙 자주 쓰는 거고요. GDP를 한국말로 해보자면 국내 총생산입니다. 그 나라가 예를 들면 2021년에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은 우리가 2021년 동안 뭐 기업도 생산을 할 거고 가게도 생산을 할 거고 뭐 일부는 정부도 생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한 모든 것의 총합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 고도발전기 막 60년대 70년대에는 1년에 10%씩 국내 총생산이 올라가고 했는데 요새는 뭐 2% 하면 다행이죠. 그 정도 수준까지 됐고요. 간단하게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GDP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미국이 1등.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산한 거 다 합치면 중국이 2등. 일본 3등, 독일 4등, 인도가 5등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 12등 정도 돼요. 그리고 이 국내에서 총 생산한 거를 그 나라 사람 수로 딱딱딱 나누면 한 명당 얼마에 총 생산을 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27등 정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 조금 앞에 일본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굉장히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이 MZ세대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올 밀키트가 요즘 가장 핫한 단어들이죠. MZ세대라고 요건 뭐 누가 정했는지도 모르겠고 MZ세대라고 아무도 안 알려주지만 뉴스상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생산이래요. 출생한 세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 그러니까 40대 20대부터 40대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도 이제 198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MZ세대 중에 한 명이고요. 원래는 이 MZ에서 앞에 있는 M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밑에 써놨거든요. 1980년에서 뭐 90년대 좀 초반까지 태어난 우리가 예전에 50년대, 60년대 초반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후,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후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불렀어요. 애기들이 많이 태어난 거죠. 그 베이비 붐 세대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 56년생, 59년생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엄청 많이 태어나셨는데 그 사람들이 또 자녀를 낳았어요. 또 엄청 많이 나왔겠죠. 제 세대요. 그런 세대를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했고, 요즘 태어난 이제 Z세대라는 녀석들,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이 녀석들은 이제 핸드폰도 잘 다루고, 뭔가 막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많이 나오죠. 요새 MZ세대가 어쨌다, 경제에서도 MZ세대가 어쨌다. 참 많이 나오니까요. 20대부터, 그러니까 20, 30대를 우리가 보통 요새 MZ세대라고 부른다. 알아두시면 좋겠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서는요, 요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밀키트.
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들 집 가보면 어머님들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정말 반찬 많이 하는 집 있고,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옛날 때 반찬 많이 막 하셨고, 막 맛있는 음식 내오셨고, 아닌 집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음식하는 거 좋아하셔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하셨었는데, 요새는 이제 반찬 가짓수도 정말 많이 줄고, 이제 밥하는 게 조금씩 점점 더 귀찮아지죠. 그리고 이제 신세대, 아까 말했던 MZ세대 같은 경우는 결혼해도 음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남녀 다들 많아가지고, 요새는 그냥 시켜 먹는 것도 많이 하지만 또 이 밀키트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알탕 시킵니다. 그럼 알도 들어있고, 양념도 들어있고, 또 뭐 조개도 들어있고, 다 들어서 포장돼서 와요. 시키면 금방 옵니다. 그거 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든 게 밀키트예요. meal 하면 식사예요. 키트는요? 그렇게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걸 키트라고 해요. 밑에 보면요, 제가 밀키트 검색해서 뭐 공항 칼국수, 대창전골, 감바스, 마라탕, 미역국, 월남쌈, 복, 맑은 탕까지 어지간한 음식은 다 밀키트로 나오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 밀키트 시장 커질 거니까 집에서 어지간한 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네, 제가 여기 뒤에 머리카락이 있는지 자꾸 간지러워서 이렇게 만지는데, 다음 장에는 OEC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OECD를, 우리나라는 그 김영삼 정부 때 가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IMF 직전이니까 IMF 1997년, OECD 가입은 그럼 뭐 1995년이나 뭐 6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영어로 풀자면 organization 하면 이제 그 조직이에요. For economic, 경제적인 cooperation, 경제적인 협력과 and development, 개발. 그러니까 경제적인 협력과 개발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이제 OECD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말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뭐 이제 뭐 비교할 때 뭐 한국의 취업률이요, 한국의 뭐 어떤 지표가요, 이런 걸 비교할 때 OECD 기준으로 많이 비교해서 우리가 보통 OECD 이제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선진국 정도로 인식하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주의 를 하고 있고 또 자본주의 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좀 가입한 좀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있지만 뭐 헝가리, 라트비아, 멕시코 같은 뭐 한 중진국, 개발도상국 정도 같은 나라들도 있다. 그래서 OECD는 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나라들끼리 모여 있는 집단이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NGO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NGO라고 하면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에요. non 하면 아니에요. government는 정부가 아닌 organization, 기구, 뭐 모임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게 써놨죠.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경찰, 뭐 군인, 뭐 어떤 뭐 보건복지부 이런 거 국가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미혼모를 위해서, 아니면 뭐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모임들을 만들어서 우리 뭐 기부도 받고 운영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런 단체들을 우리는 NGO라고 하고요. 마지막 줄에만 보면 70주년 월드 비전 세계 최대 NGO가 됐다고 합니다. 월드 비전 뭐 이런 단체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원래 그 코로나 블루라는 거를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블루라고 하면 파랑색인데, 이 파랑이 약간의 우울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우울하고 우울증 같은 걸 블루라고 하거든요. 근데 레드는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한 단계. 코로나 때문에 이거 너무 우울하고 막 불안하고 막 감정이 막 짜증이 폭발하는 걸, 죄송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레드라고 부른다고 해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코로나로 이제 집에 애들도 오래 있으니까 엄마랑 아들이랑 뭐 아니면 아빠랑 아들이랑 싸우는 경우도 많고, 뭐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래저래 돼 있어서 이 코로나 레드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었다 알려드렸었고요. 뭐 앞에서 워낙 중요한 단어들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MBA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MBA도 영어 풀어보자면 마스터 내지는 마스터 디그리 of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즈니스
우리 사업이죠. administration은 뭔가 이제 다루고 행정하고 이러는 건데, 어쨌든 이 MBA는 그냥 경영학에서 마스터 디그리 하면 이제 석사예요. 경영학 석사 과정을 보통 우리 MBA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국내 MBA도 있지만 예전에는 해외로 유명한 MBA에서 학위 따오신 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뭐 잘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MBA 워낙 이게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회사 다니다가 막 갈 수 있는 거라서 종종 듣게 되실 텐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NBA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NBA는 농구, 미국 농구가 NBA고 MBA는 마스터에 M 따서 그쵸. 우리 경영학 석사 학위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이거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게, 제가 예전에 했던 강의들 빠르게 여러분 복습하실 수 있도록 훑고 가시는 건지 눈치채셨어요? 왠지 들어본 단어라서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이 강의 할 때만 해도 사실 블록체인이 이제 막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었어요. 블록체인이 뭐냐면, 여러분께 가장 쉽게 말씀드리려면 블록체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비트코인이에요.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요런 것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녀석 안에 있고, 블록체인은 뭐 그냥 우리 흔히 뭐 말하죠. 가상화폐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하면 예를 들면 10개의 컴퓨터가 블록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거래를 할 때마다 이 모든 컴퓨터에다가 다 그 거래 기록을 남깁니다.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해킹하려고 그러면 요 10대 컴퓨터를 다 해킹해야 돼요. 그래서 좀 해킹에 좀 취약하지 않고 또 뭔가 뭐 그런 해킹에 취약하지 않고 좀 미래에 유통될 수 있는 화폐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뭐 한창 막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뭐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가상화폐, 그 중에서 뭐 비트코인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거 블록체인은 뭔가 가까이 하면 뭐 물론 이걸로 엄청 부자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썩 좋은 투자처 모르겠습니다. 뭐 투자는 개인이 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정오의 사상 간단하게 광고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월화목금 여러분께 시사상식 관련된 거 좀, 목소리 녹음시켜서 음성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오늘 스티븐 호킹 박사, 지난번에 세렝게티 초원, 차이코프스키 클래식도 좀 알아봤고요. 세계 대공황 요런 거 알아봤고요. 이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써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잘 드리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꽤 많이 잘 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장 갈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단어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사자성어고요. 청출어람 하면 파랑 색깔 빛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뽑아낸 것이 파란색에서 뽑아낸 푸른 색깔 물감이 원래보다 더 푸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써놨죠.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 그죠? 쪽이라는 데서 파란색 물감을 얻으려고 쪽 뽑아냈는데 파란 물감보다 더 푸르다. 그러니까 보통은 제자가 스승보다 훨씬 나은 경우에 청출어람이라는 말 쓴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 또 다른 10개가 이어지고요. 디지털 네이티브부터 르네상스까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네, 아까 제가 이 MZ세대라는 말을 여러분께 드렸었는데, 이 MZ세대 중에서도 Z세대, 그러니까 뭐 한 95년생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뭐 25살에서 15살, 뭐 요 정도 되는 친구들, 16살부터 뭐 26살,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우리가 흔히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하면, 우리 그 예전에 전화번호 이렇게 꾹꾹꾹꾹꾹꾹 누르던 시대 아니면 그 더 전에 막 편지 쓰던 시대, 우표 붙이던 시대, 그거 우리 보통 아날로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디지털 하면 이제 숫자로 이루어진 전자기기들인데 네이티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 영어 배울 때 저 선생님은 네이티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사람을 우리가 영어 네이티브라고 해요. 우리는 한국어 네이티브가 되겠죠. 근데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이들 밥 먹을 때 유튜브 같은 거 참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태어났더니 전자기기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태어났더니 컴퓨터도 집에 있고 저는 컴퓨터를 제가 5학년 때 처음 샀나 그랬었어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게임기 조그만한 거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 태어날 때 되니까 막 컴퓨터가 집에 있고 휴대폰도 어려서부터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디지털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을 안 느끼고 혼자서 뭐 막 만들고 영상도 편집하고 막 그런 녀석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 MZ세대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서는요, DIY라는 거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좀 인기 지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건 한 15년, 뭐 10년 전쯤에 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do it yourself. 해 it 그거 yourself, 네 스스로. 네, 여러분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이게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점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저도 이제 처음 생겼을 때 고향에 처음에 광명에 먼저 생겼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산 쪽에 생겼을 때 일산 쪽에 가서 꽤 많이 요것도 이제 이케아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제 스스로 조립을 해야 돼요. 네가 조립해 대신 우리는 싸게 팔게 라고 해서 소비자 스스로 물건을 조립하고 무언가 하는 걸 우리는 DIY라고 해요. Do it yourself. DIY? 뭐 이런 거 모르겠으면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되니까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장입니다. 참 많은 걸 소개했네요. 다음 장에는요, 햄릿이라고 하는 소설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이거 사실 햄릿은 정오의 사섬에서 한번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읽어야 되는 교양 뭐 서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읽었었는데 좀 비극적입니다. 제가 밑에 보면 그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방송에서도 인용이 가끔 되죠.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덴마크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동생이 살해하고 형수랑 또 혼인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일인데 뭐 왕도 나오고 동생도 나오고 왕비도 나오고 뭐 재상도 나오고 재상의 딸 재상의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냥 다 죽어요. 다 죽어서 이게 이제 비극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읽으면서 이게 왜 유명해졌지라는 의문이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또 워낙 유명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비극 유명한 거 4개 썼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햄릿이 가장 유명한데 햄릿에서 나온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셀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외국에 가면 요거를 셀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셀카라고 많이 해요. 셀프 카메라겠죠. 그래서 내 얼굴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쁘게 찍는 거 우리 셀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맞는 말은 셀피예요. 여기 보면은 self portrait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 써놨는데 그걸 이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셀카가 셀피다. 셀피 스틱 하면 외국 가서 뭔가 사고 싶다. 여기 이제 우리 셀카 봉 있잖아요. 그걸 셀피를 찍는 스틱이다. 그래서 셀카 봉은 셀피 스틱이라고 한다. 그래서 셀카는 셀피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우리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 제가 한번 알려드렸던 적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별의별 회사들이 다 나오는데 이 에어비앤비는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저도 실제로 예전에 에어비앤비 이거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숙박 공유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이 비어요. 그러면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와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꺼림칙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원래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행 오는 사람들한테 재워주는 용으로 마치 호텔이나 펜션처럼 하려고 그냥 그 집을 하나 빌립니다. 그리고 여행객들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뭐 오피스텔도 되고 뭐 원룸도 되고 그런 것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시민박법이라고 해서 맞나요? 뭐 그 법 때문에 그게 약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려다가 못했는데 이 에어비앤비가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임에도 장사가 잘 된대요. 왜냐면 국내 여행객들을 계속 받아서 요게 혹시 이제 내가 방이 남아. 원래 취지는 그거예요. 내가 방이 남아. 우리 집이 방이 4개인데 방 2개는 쓸모가 없어. 그럼 요걸 하루에 5만 원 주고 여기 와서 자요라고 에어비앤비에 올리면 사람들이 와서 잡니다. 외국인도 와서 자요. 뭐 그런 걸 하는 게 바로 이 에어비앤비다.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이거 한참 많이 썼던 단어 shutdown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shutdown이라는 말을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썼죠. shutdown, shut은
닫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 어릴 때 이제 그런 농담 많이 있었거든요. 야, 너는 꿈이 뭐냐? 내 꿈은 셧더맨이야. 그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요새는 꿈이 뭐야? 그러면 건물주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건물주가 유명해지기 전에 저 학생 때 셧더맨. 와이프가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아침에 가서 셔터 딱 올려주고 저녁에 퇴근할 때 셔터 딱 내려주는 그 남자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 친구 중에 아무도 꿈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셔터라고 하는 게 셔 닫는 거예요. 셔 그 뒤에 이제 er 붙였겠죠. 셔터. 그래서 셔터는 닫다 다운 아래쪽으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려서 보면 뭐 학교도 셧다운, 유치원도 셧다운, 뉴욕에 있는 식당도 셧다운, 은행 대출도 셧다운 됐대요. 이건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집값 막 오르니까 은행 대출 셧다운. 그래서 뭐 테슬라 생산 라인 셧다운.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던 걸 탁 닫아버리는 걸 셧다운이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renew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뭐 renewal이란 단어도 있고, remodeling이란 단어도 있고, renovat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등호를 해놨는데, 리노베이션이 뜻이 좀 더 크고, 그 안에 리모델링이 들어오고, 그 안에 리뉴얼이 들어오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만, 뭐 다 비슷비슷하게 쓰인다. 리뉴얼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걸 새롭게 하는 걸 리뉴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다 리가 들어간 리뉴얼,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이 친구들 뭔가 다 새롭게 하는 거다 정도 한번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오늘 빠른가요? 네, 오늘은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앞으로도 조금씩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한 가지 제품을 공장에서 누가 빠르게 효율적으로 생산해내느냐에 싸움이 됐었고, 사람들이 그 한 가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동차예요. 다들 자동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거의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사람한테만 좀 특별하게 아니면 좀 특별한 모델 이런 걸 생산해내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들을 조금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은요, 손님의 요청에 따라서 그 요청을 맞춰주는 맞춤 제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일 값싸고 효율적인 것만 찾았다면 요새는 소비자가 내 마음에 더 드는 거, 나 돈 조금 더 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점점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손님의 요청에 맞춰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커스터마이징이다. 장사, 혹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뭔가 단골 손님한테, 좀 무슨 손님한테 조금 더 요청사항에 맞춰주면 조금만 해줘도 진짜 손님들은 되게 감동받거든요. 요런 단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요, 소셜 커머스라는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셜 들어간 거 참 많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SNS라고 하죠.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젊은 친구들 사진 막 올리는 인스타그램도 있고, 우리 예전에 그 밴드라는 것도 있었고요. 여전히 있고요. 또 이제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 SN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걸 말하는 사회적인, 커머스는 물건 사고 파는 거, 무역이나 상업이에요. 그래서 소셜 커머스라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 파는 것들이에요. 특히나 그죠? SNS를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것들. 저는 이제 아직까지 물건을 팔고 있지는 않죠. 근데 유튜브에서도 벌써 물건 파시는 분들 참 많죠. 제가 이 제품이 있습니다. 사보세요. 저는 이제 기껏 해봐야 정오의 사서함, 그리고 제가 쓴 전자책 정도인데, 다른 사람 건 안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점점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물건 많이 파는 세대는 점점 더 가속화될 거고요.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 소셜 커머스라는 것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요 정도. 다음 장이요. 자, 우리가 10개 더 배우기로 한 20개째의 마지막인데요. 이번 단어는 르네상스라는 녀석이에요. 자, 르네상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르네상스 호텔이라는 호텔이 아직도 있나요? 네, 이 르네상스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냥 전성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한국 농업의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 전성기를 뭔가 부활시키는 느낌이에요.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실천한대요. 제조업 우리 한번 더 중흥기, 부흥기로 이끌어보자 라고 해서 이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어였나 해서 뭐 부흥, 부활이란 뜻이래요. 이게 한 15세기 정도 됐겠죠. 그 중세 시대, 우리가 사실 유럽을 이제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 문화에 대한 발전도 별로 없었고, 뭐 신이 최고였고, 그때는 이제 교황님의 권력이 엄청 강했던 시대에 있다가, 이제 예전에 아주 찬란했던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의 문화를 다시 복원해서 우리 좀 인간 중심으로 좀 더 문화를 꽃 피워보자라고 했던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고요. 이거 이후에 나중에 가서 막 그쵸, 혁명들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럽이 쫙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됐던 녀석이 르네상스이고요. 이 르네상스라고 하면 전성기, 또 이 전성기에 대한 부활이나 부흥을 의미한다. 알아두시면 좋겠다.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10개를 배워볼 건데요. 에고부터 시작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에고부터 시작해서 LA까지 가는데 요것도 빠르게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첫 번째 배워볼 단어는 에고 내지는 영어로 하면 ego라고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에고라는 단어는 좀 뭐랄까요? 좀 이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아예요. 자아, 나 스스로. 우리는 사실 이제 이 에고 얘기를 언제 잘 쓰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자존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십니까? 저는 자존감이 꽤 높은 편이에요. 저를 사랑해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별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시선을 생각하든 그냥 저는 그냥 제 갈 길 가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에고가 조금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아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휘둘리든 저렇게 휘둘리든 뭐 크게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제 갈 길 가는 스타일이라서 에고가 좀 강한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쓰죠. 저 친구는 자아가 너무 강해. 에고가 너무 강해. 저 친구는 에고가 너무 약해. 와 같이 에고라는 말은 자아,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했나요? 제가 여러분께 가끔 그 음식 식재료라든지 과일 이름 같은 거 좀 소개해드렸죠. 트러플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트러플과 관련된 것들이 점점 많이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하고서는 이제 너무 오래 굶었더니 죽을 먹으러 갔더니 본죽 있죠. 죽 파는 데 갔더니 트러플 전복죽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트러플 강의 잘했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 트러플이 송로버섯이에요. 저도 송로버섯을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 트러플 향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트러플 오일이라든지 트러플 페스토라고 해서 트러플 이렇게 알갱이 들어있는 거 이제 그거 집에서 이제 가끔 먹는데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나머지 2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3대 식재료 중에 하나고요. 뭐 그냥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뭐 식당 가시던지 아니면 뭐 아까 봤던 밀키트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앞으로는 트러플이 들어간 음식들을 보실 일이 참 많으실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면 그 특유의 향이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 참기름 같다고 해야 되나? 그냥 들어가면 음식 다 맛있어져요. 그래서 트러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다음 장에 가볼게요. 자, 제가 이거 페미니즘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그때 말씀드릴 때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왜냐면 이 페미니즘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나뉘어서 이때도 싸웠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학문으로 사람들이 뭐 박사학위를 딸 정도로 굉장히 깊은데 제가 그 정도로는 모르고 그냥 뭐 단순히 생각하면 여기 있는 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성과 남성의 권리, 기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 정치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에 보면 우리 어머니 세대 때 보면 여성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없었고 또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왜 여성에겐 기회가 안 주어지냐라는 데서 시작했던 것이 페미니즘 운동이죠. 여성과 남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여성 뭐 할당제, 뭐 여성 우대, 여성 뭐 퍼센트 정해놓고 뭐 하는 정책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 애들이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양측을 다 지지합니다.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뭐 그런 거다 정도로 우리 그냥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서는요,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설들은 사실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읽어라, 아니면 내 스스로 읽지 않는 이상 평생 살면서 잘 안 읽게 되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서양 고전 소설 중에서 굉장히 명작 중에 하나예요. 명작이기도 하고, 뭐랄까요? 고전 중에서 꼭 읽어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헤르만 헤세 들어보셨어요?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의 소설인데, 데미안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 나오는 그 소설 내용인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 헤르만 헤세 본인의 이야기였다라고 되고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거는 그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들으면서 생각해보세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새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선 스스로 힘들지만 알을 쭉 꿰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 시절에 있다가 성인이 돼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나 스스로를 찾아가기 위해선 그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알을 깨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변하고 싶어요. 근데 변화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알잖아요. 그죠? 연초에 영어 공부해야지, 연초에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작년 운동 열심히 하다가 여기 갈비 한번 이렇게 문제 생기고 나서 한 번도 못 하고 있어요. 갈비가 이렇게 좀 아프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런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귀찮은 일은 꾸준히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변화하려면 그 알을 깨는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데미안에 나오고요.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에서는 참 다양한 거 했죠. 반고흐라고, 빈센트 반고흐라고 하는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2명 뽑아라 하면 반고흐랑 피카소지요. 반고흐를 소개해드렸었습니다. 반고흐는 생에 살던 시절에 본인의 그림을 한 점을 팔았다는 거나 아니면 한 점도 안 팔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림이 안 팔렸어요. 불행하고 또 일종의 정신분열 같은 데 시달리기도 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림이 엄청 유명하죠. 그림 보이십니까? 이거 귀 본인이 자른 거예요. 이 반고흐 그림 한번 다음 장에 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 제목의 그림이고요. 뭐 이런 거 막 1000억 넘을 거예요. 경매에서요. 다음 장 가볼까요? 저는 이거 그림 참 아름다운데요.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해서 반고흐가 그린 그림. 다음 장이요. 네, 반고흐 노랑 색깔 참 많이 씁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카페도 노랑 색깔 참 많이 썼었는데 해바라기 정말 많이 그렸고, 이 해바라기 정물화,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 모델을 그려야 되는데 모델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있으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냥 해바라기 같은 거 그렸던 반고흐고요. 이렇게 문화들 가끔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 여러분 ETF라고 하는 거, 제가 이거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여기 보니까 코스피가 3000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코스피 3250이니까 이때보다도 더 올랐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 ETF라는 녀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ETF 뭐냐면 뭐 그냥 손쉽게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누가 묶어놔요. 펀드처럼. 아니면 보통 이제 그 지수, 코스피가 오르거나 코스닥이 오르면 내가 산 이 ETF도 같이 오르는 형식. 그래서 묶어놓은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사는 게 펀드 ETF다. 말도 어렵죠.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정말 다양한 강아지 견종도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천사견, 아주 착하지만 아주 큰 강아지 리트리버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었어요. 리트리버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맹인 안내견으로 활약하고 있는 털이 짧은 요 녀석은 레브라도 리트리버라고 해서 요게 있고, 그 밑에 있는 털이 긴 녀석은 골든 리트리버라고 해서 착하고 훈련 잘 되기로 유명한 견종인데, 얼마 전에 이 리트리버가 사고 한번 쳤더라고요. 사람에 물어가지고 사고가 있었어서 큰 강아지들은 좀 조심해야겠다. 요 녀석들 보면 요거 리트리버구나. 안내견 특히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우리가 피자 가게에 가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메뉴판을 받아봤는데, 그냥 우리가 두꺼운 피자 있잖아요. 피자 헛. 뭐 이런 동네에 있는 피자 가게 가면 보통 이제 이 빵이 두꺼워요. 그런데 뭐 불고기 피자도 있고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냥 편하신 거 시키시면 되고, 약간 좀 레스토랑 같은 그런 데 가면 얇은 피자 줘요. 피자 종류가
어려워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고르곤졸라고 사람들 많이 먹는데요. 이 고르곤졸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치즈의 한 종류예요. 우리가 보통 블루치즈라고 하는데 블루치즈? 파란 색깔 치즈인데 이 파란 색깔 치즈 냄새 맡으면 꼬랑내가 장난 아닙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고르곤졸라고 그 치즈를 넣은 피자 고르곤졸라예요. 피자 동그란 거 보면 중간중간에 곰팡이처럼 까만 거 있죠. 그게 고르곤졸라 치즈고요. 보통 가면 꿀에다가 찍어 먹는 피자 있는데 그 녀석이 고르곤졸라다. 뭐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메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한 분야의 중심지를 메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서핑하는 메카로 떠오른 양양 가면 진짜 사람들이 겨울바다에 들어서 서핑합니다. 대단하신 분들 많고요. 또 밑에 보면 뭐 해양산업 메카 꿈꾸는 안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곳의 중심이 되는 곳을 우리가 메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사실 이 메카라는 게 이슬람교에서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출생지가 메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메카에 있다가 메디나라는 곳에 갔다가 또 메카에 돌아왔다가 메디나로 가고 그래서 이 두 곳이 좀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는데 특히나 이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해 있고 그 이슬람교도 율법에 있대요. 그 평생 중에 한 번은 성지순례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 꼭 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메카다. 뭐 이 정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때부터인가요? 제가 여러분께 지도를 가지고 와서 나라라든지 도시를 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뭐 LA 워낙 유명하죠. 예전에 그 LA 아리랑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저 어릴 때 LA 아리랑이라 그래가지고 LA에서 이민간 가족들이 겪는 시트콤 같은 거 했었던 거 기억하는데요. 여기 이제 LA 보면 이 지도에서 동그라미 미국 엄청 크잖아요. 그죠? 미국이 동쪽, 그러니까 화살표를 치면 유럽이라고 써있죠. 저 유럽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동쪽에서 먼저 정착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동부는 그 주도 한 주가 되게 작고 경계도 똑바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서쪽으로 넘어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모 반듯하게 잘려 있죠. 나중에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넘어와서 아시아, 우리나라랑 일본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쭉 가면 여기 미국 서부가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큰 도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도시가 LA죠. LA는 로스앤젤레스의 약자예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그래서요, 요 근처에 뭐 샌프란시스코라는 곳도 있고, 우리 그 사막에서 카지노 있는 라스베가스라는 곳도 있죠. 그래서 이 LA랑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하는 이쪽을 우리 크게 보면 그 주를 캘리포니아라고 해요. CA라고 표시하는데 캘리포니아라고 하고 LA가 뭐 요쯤에 있다. LA 한국 사람 엄청 많이 살고 심지어 영어를 못해도 사실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LA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제 채널에 많이 구독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네,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시간이 가는 시간을 멈출 수가 없는데 계획 한 40개 다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장에서 샤인머스켓부터 뉴욕까지 여러분께 10개 마저 소개해드리고요. 좀 제가 말을 바삐 하더라도 들어주세요. 들어두면 맞아요. 우리가 40분 어디 가서 보낸다고 어제 여러분 이 시간쯤에 보냈던 40분 기억나십니까? 네, 이거 저랑 해서 몇 개라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뭡니까? 네, 포도예요. 청포도인데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샤인머스켓 먹은 지 되게 오래됐네요. 이거 당도가 굉장히 높고 그 씨도 없어요. 그래서 먹으면 맛있어요. 무슨 포도가 이렇게 달아? 잘 고르신다면 말이죠. 근데 너무 비싸요. 한 송이에 싸면 10,000원, 비싼 거 20,000원도 해요. 한 송이에 말이죠. 근데 이게 이름은 외국처럼 생겼죠. 샤인머스켓 미국 측에서 왔나? 저희 남미에서 왔나 싶었는데 일본에서 개발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원래 로열티 줘야 되는데 일본에서 뭐 착오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농산물입니다. 샤인머스켓.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작년에 너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샤인머스켓 심는 농가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내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격이 뚝뚝뚝 떨어질 것 같아서 샤인머스켓 맛있는 포도인데 씨도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설 선물이 한우 샤인머스켓 와인이래요. 사과랑 베이지 안 팔린답니다. 많이. 그래서 선물용으로 참 좋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음 장입니다. 요건 지금 때에 좀 잘 안 맞지만 이 당시에 미국에서 선거들이 있었죠. 선거들이 있어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블루웨이브라는 말을 참 많이 썼었습니다. 블루가 그 미국에 있는 데모크래틱 그 민주당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뭐 상하원을 포함해서 뭐 대선까지 장악해서 다 이제 민주당이 됐다. 웨이브는 이제 파도, 물결, 파란 색깔 물결이 왔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거는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장이 중요하죠. 여러분 스미싱이요. 제가 요새도 주변에 보니까 제 친구 어머님도 얼마 전에 한번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 어머님도 한번 받으셨다고 하고 저랑 또 같이 일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어머니가 막 갑자기 주민등록증 사진을 저랑 같이 일하는 분한테 막 보내고 그랬어요. 전화해서. 근데 엄마 이거 왜 보내? 그러니까 보내라며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스미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래 보이스피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에서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국가가 한국일 거예요. 예전에는 연변 말투로 서울중앙지검 누굽니다라고도 했고 경찰서 누굽니다라고 했고 저도 가끔 봤거든요. 서울중앙지검 누굽니다 뭐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러분한테 연락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검사가 여러분한테 직접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검사는 아주 바빠요. 그래서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받는다? 다 사기입니다.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냐? 경찰에서 우선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게 맞겠죠. 내가 문제가 생겼다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게 우리가 법원에 가야 된다,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되고 이건 기소할 필요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이제 더 이상 조사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혹시라도 검사가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중앙지검에서는 안 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들만 처리하는 곳이고 보통 우리 뭐 남동부지검 뭐 이런 해서 지역별로 검사들이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 누구다? 100% 사기다. 그리고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이 스미싱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SMS 더하기 피싱이라고 돼 있어요. SMS 이제 문자고 또 문자랑 비슷한 카톡도 있잖아요. 카톡도 이름 똑같이 온대요. 뭐 아들 이름인데 엄마 나 핸드폰이 없어져서 그런데 이걸로 연락할게. 뭐 10만 원만 보내줘. 아주 작은 X 있잖아요. 그쵸. 아들이 바로 방에서 잠자고 있는데도 그런 메시지를 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피해 제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전자기기 사용에 어두우신 분들께 어르신분들께 사기를 많이 치고 요새는 아주 또박또박한 서울말씨로 계속 사기친다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아들이 1원이라도 얼마라도 보내달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시고 그죠? 뭐 내 통장이 뭐 범죄에 사용됐다? 가만히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가만히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죠? 문제 생기면 경찰서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고 하시라. 당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레미제라블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장발장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장발장이 뭐 훔쳤죠? 빵을 훔쳤습니다. 빵을 훔쳐서 감옥에서 탈옥하려고 했다가 걸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있죠. 그러다 나와서 또 은식키 훔치다가 그때 신부 집에 가서 은식키를 훔치려다가 경찰에 와서 걸려가지고 도둑놈 했더니 신부님이 뭐라 그랬죠? 아유 내가 준 거다.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가나 자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딱 정신 차려가지고 뭐 다른 데 가서 시장도 하고 뭐 그런 스토리가 장발장이죠. 근데 이 장발장 스토리가 워낙 유명해서 영화로도 나왔고 뮤지컬로도 많이 있죠. 뮤지컬이 된 영화 레미제라블도 있고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다. 뭐 어려운 말 쓰지만 장발장이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는 이제 화이자라고 하는 여러분 화이자 쉽게 아실 수 있죠? 미국의 대형 제약 회사고요. 우리나라 지금 백신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화이자 일부 맞으시고 또 보통 아스트라제네카 저희 어머님은 이틀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하셨고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려드리자면 내일 접종합니다. 예, 저도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이기 때문에 저도 얀센 백신 신청해서 수요일 날 오후 6시쯤에 얀센 백신 맞아요. 그래서 약간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사실 좀 백신들 많이 꺼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백신을 많이 맞고 계신 것 같고 저도 화이자 백신 맞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죠. 얀센 백신 맞아야 될 것 같고 백신 맞으면 제 약사 친구가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백신 맞고 무조건
그 뭡니까?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타이레놀을 먹어라 라고 좀 이야기를 제 채널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맞으신 분들 계시면 안 아픈데 굳이 타이레놀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 간이 그 타이레놀 먹으면 해독해야죠. 힘드니까 증상이 발열이나 오한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만 있으실 때 시간 잘 재서 정량껏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가볼게요. 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다음 장에는 센티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젊은, 사람들 좀 많이 쓰죠? sentimental이라고 해서, 감성적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가끔 이렇게,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면서 커피 한잔 하고, 음악 들으면, 감정 막, 넘쳐지잖아요. 그때, 우리, 센티해졌다. 센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감성적이고 감상적이 될 때 센치하다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그 누굽니까? 반고흐랑 쌍벽을 이루는 피카소죠. 파블로 피카소라는 그 화가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셨습니다. 생애에 그림을 스페인 분인데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너무 잘 팔려요. 그래서 비싼 값에 팔리고 그래서 엄청나게 부유하게 사람들한테 칭송받으면서 사셨던 분. 반고흐랑 완전 인생이 다르죠. 다음 장 가볼게요.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아비뇽의 여인들이에요. 이거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는데 한 장 더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가볼게요. 우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괴하죠. 근데 이제 이걸 좀 이때는 입체적으로 그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림을 그냥 평면에 아주 평면적으로 그렸었고 그 다음번에는 원근법이라고 해서 멀리 보이는 건 작게 그리고 가까이 보이는 건 크게 그리는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적으로 그렸었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이렇게 감정 표현을 넣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처럼 입체적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사람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60도를 보고 그걸 한 도화지에 그리는 것처럼 앞에서 봤는데 사람 뒤통수까지 보이죠? 이런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이제 피카소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꿈이에요. 이것도 이제 얼굴이 반으로 갈라져서 좀 입체적으로 보이고 마지막 작품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에 한국에서의 학살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임산부도 있고 이렇게 총으로 쏴서 파블로 피카소는 이제 평생 동안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 멘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보통 회사 들어가면요. 예전에 사수, 부사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거 이제 그 군대 용어겠죠. 군대에서 총 쏘는 사람, 또 도와주는 사람, 사수, 부사수였는데, 요새는 이제 멘토, 멘티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멘토라고 하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조언해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내가 따라가야 될 선배 정도? 예를 들면 저는 그래도 이제 유튜브를 한 2년 반 정도 했으니까 누가 유튜브 한다 그러면, 절 좀 따라서 하면 되는 전 멘토, 좀 조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 배우는 사람은 멘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멘토, 멘티, 멘토 선배님, 멘티 후배님, 배우는 사람. 그죠? 다음 장 가볼게요. 이 캐스팅은 간단히 하고 마지막 뉴욕까지 넘어가 볼 텐데요. 캐스팅은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정하는 일, 내지는 우리가 연극하고 싶어요. 아까 그 레미제라블 연극하고 싶습니다. 장발장 역을 누구 시킬까? 저기 원빈, 장동건, 누구 이렇게 고르는 것도 캐스팅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캐스팅만 하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마지막에 있는 것은요, 뉴욕이에요. 우리 보통 NY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뉴욕은 이제 뉴욕도 이제 워낙 크죠. 그 안에 이제 뉴욕시티, 뉴욕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욕은 그 이제 도시를 말하고요. 뉴욕은 이제 그 유럽에 훨씬 가깝죠. LA는 서쪽에 있었다면 뉴욕은 동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수도는 어디죠? 워싱턴이에요. 뉴욕 아니 워싱턴 DC죠. 그래서 뉴욕은 어쨌든 제일 큰 도시자, 전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자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에도 그림이 좀 있긴 한데 다음 장 그림은 그냥 제가 지워버리고요. 여기서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네, 뉴욕 가면요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 자유의 여신상 이거 프랑스에서 선물한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맨하탄이라고 하는 뉴욕의 중심과 또 뭐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공원도 있고 브로드웨이라고 해서 뭐 뮤지컬 같은 거 많이 하는 곳도 있고 타임스퀘어라고 해서 우리 뭐 기업들 광고판 서 있는 곳도 있죠. 그래서 뉴욕은 관광지로서 여행할 것도 참 많다. 이런 거 설명드렸던 거까지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50분이나 했네요.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네. 듣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고민이 좀 드네요. 이 외래어가 여러분께 계속 도움이 되나요?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올해 겨울까지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 뭐 고민할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일단 계속 외래어 할 거예요. 그 안에 최대한 여러분께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고 효과적으로 강의할 수 있을지는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만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